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유럽의 종교개혁만큼이나 격동적이었지만 종종 간과되는 동방정교회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네. 특히 15세기 콘스탄티노플 함락 이후 오스만 제국 아래 놓인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또 같은 시기 떠오르던 러시아 정교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좋겠네요. 맞아요. 보통 서유럽 종교개혁 이야기로 많이 기억하는데 동방에서는 정말 전혀 다른 역사가 펼쳐지고 있었죠.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 보내주신 그 동방 정교회 역사 자료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목표는 단순히 서방 역사의 배경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의 독특한 관점에서 이 세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동방정교회가 마주했던 도전들, 또 주요 인물들, 신학적인 발전, 그리고 뭐랄까 카톨릭이나 루터교와의 상호작용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그 생존을 위한 놀라운 전략들, 또 내부 갈등,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대화들, 이런 점들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14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 이 어마어마한 사건 이후에 그리스 정교회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 술탄 메헤메트 2세 치하에서요. 네. 그 메헤메트 2세는 정복자이긴 했지만 통치를 위해서는 정교회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정교회 공동체를 통치하기 위한 도구로서 총대주교 제도를 활용했죠. 아, 통치 도구로요? 네. 당시 공석이던 총대주교 자리에 겐나디오스 스콜라리오스라는 학자 수도사를 임명합니다. 이 겐나디오스라는 인물이 이슬람 학자들과도 교류할 정도로 학식이 높았고, 또 중요한 게 중요한 게 뭐였죠? 바로 서방 가톨릭과의 통합 시도했던 피렌체 공유회에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술탄 입장에서는 서방과의 연결고리를 끊기에 딱 좋은 인물이었겠네요. 그렇죠. 메우메트 입장에서는 아주 유리한 선택이었죠. 그럼 겐나디우스는 처음에 좀 괜찮은 조건들을 확보했던 건가요? 네,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면세 혜택이라든지 이동의 자유, 신변 안전 보장 같은 약속을 받아갔고요. 심지어는 더 이상 교회를 모스크로 개조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있었다고 해요. 오, 그런 약속까지요? 네, 물론 하기야 소피아 사례처럼 나중에 깨지기도 했지만요. 어쨌든 총대주교청은 파나르라는 지역으로 옮겨졌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정교회는 밀레트, 그러니까 일종의 자치권을 가진 종교 공동체로서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아, 그게 밀레트 제도군요. 네, 하지만 이게 동시에 뒷마 상태, 즉 보호받는 대신 세금을 내고 여러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2등 시민 신분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보호받는 2등 시민이라 그 현실은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이론과 현실은 좀 달랐죠. 예를 들면 교회 신축이나 수리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했고, 기독교인은 특정 복장을 입어야 한다거나 말을 타는 게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총대주교는 예외였지만요. 아, 그런 차별들이 있었군요. 네, 이슬람 법정에서는 당연히 불리했고, 만약 이슬람을 비판하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어요. 심각하겠네요. 그리고 정말 끔찍했던 건 그 대부 실üm의 아이 징집 제도였죠. 아,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 기독교 가정의 아이들을 강제로. 맞아요. 소년들은 강제로 징집해서 예니체리 군단으로 만들고, 소녀들은 또 하렘으로 끌고 가고, 정말 악습이었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의 권한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점점 확장되면서 시리아, 이집트까지 정복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예루살렘 같은 다른 고대 총대주교구들도 전부 오스만 통치하에 들어가게 된 거죠. 아, 다른 총대주교구들까지요. 네, 그래서 이 총대주교구들은 이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를 통해서만 술탄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제국 내 모든 정교도의 공식 대표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에트나르크, 민족 지도자라고 불릴 정도였으니까요. 술탄이 임명했는데 오히려 정교도 전체의 대표가 되다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정교회 신앙이랑 그리스 민족 정체성이 막 뒤섞이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생겼죠. 게다가 겐나디오스 이후로는 부패 문제까지 아주 심각해집니다. 부패요? 어떤 식으로요? 총대주교 자리가요. 그 술탄이나 고관들에게 바치는 뇌물,
패시켓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사실상 매매되는 지경까지 갔어요. 헉, 자리를 돈으로 사고 팔았다고요? 네, 15세기 후반에는 이런 식으로 총대주교가 정말 수시로 바뀌면서 교회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죠. 시메온, 디오니시오스, 라파엘, 막시모스 이름만 들어도 복잡한 승계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 개입해서 이득을 챙긴 세력도 있었겠네요. 물론이죠. 콘스탄티노플의 부유한 그리스 상인 가문들, 이른바 파나리오테스들이 이 총대주교 임명 과정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웠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문화나 교육은 어땠을까요? 콘스탄티노플 대학도 문을 닫았다고 하셨죠? 네, 전반적으로는 정말 큰 쇠퇴를 겪었습니다. 총대주교 아카데미도 초기에는 종교 교육만 겨우 하는 수준이었고 성직자들의 교육 수준이 너무 낮아서 서방 방문객들이 보고 깜짝 놀랐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예요. 아, 그 정도였군요. 심지어 일부 수도원에서는 무지의 숭배라고 할까요? 무지로 오히려 긍정적으로 여기는 그런 분위기까지 생겨서 귀중한 필사본들이 그냥 방치되기도 했답니다. 아니, 무지를 숭배하다니요. 하지만 예외도 있었다고요? 네, 있었습니다. 베네치아 공화국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스 학자들의 피난처이자 문화 중심지가 되었거든요. 특히 파도바 대학이 중요한 학문적 거점이었고요. 아, 베네치아 덕분에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군요. 네, 제국 내에서는 베네치아가 지배하던 이오니아 제도나 아까 말한 그 파나리오테스 가문들 정도가 그나마 문화적으로 좀 건강하게 유지되었죠. 16세기 후반에 예레미야스 2세 같은 인물이 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쇠퇴를 막기는 어려웠습니다. 정말 암울한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도 분명히 있었겠죠? 새로운 순교자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해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첫째는 이슬람으로 강제 개종되었다가 다시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와 순교한 경우. 아, 다시 돌아온 경우? 둘째는 이슬람으로 개종하라는 거짓 고발을 당하거나 아니면 개종 강요에 맞서 신앙을 지키다 죽음을 맞이한 경우. 억울하게 순교하신 분들도 있었군요. 네. 그리고 셋째는 권장되지는 않았지만 때로는 축복받았던 경우인데 순교에 대한 아주 불타는 열망으로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뜻있노. 네. 이분들의 순교는 당시 이슬람에 맞서서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언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고 또 신자들에게는 서방의 프로테스탄트 순교자들처럼 큰 영적인 힘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마카리오스나 다미안 같은 분들의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신앙의 불씨를 지키려 했던 분들이 계셨군요. 자, 그럼 이제 이 시기의 신학자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된 겐나디우스 2세, 이분 참 흥미로운 인물 같아요. 반가톨릭 지도자였는데 의외로 서방신학,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고요. 네, 맞아요. 정말 특이한 지점이죠. 겐나디우스 스스로 나보다 더 열렬한 토마스의 제자는 없을 것이라고 썼을 정도니까요. 와, 그 정도였어요? 네. 아무래도 둘 다 아리스토텔레스를 굉장히 존중했고 또 아퀴나스의 그 지적인 엄밀함, 논리적인 부분을 높이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메우메트 2세를 위해서 쓴 신앙 고백서도 사실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는 수준이었고요. 하지만 중요한 교리에서는 정교회의 입장을 분명히 했겠죠. 예를 들면 필리오케 문제라던가. 물론입니다. 필리오케 문제 그리고 신의 예정론이나 특히 동방정교회의 중요한 교리인 신의 본질과 에너지 구분, 팔라마스주의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확고하게 동방정교의 입장을 지켰습니다. 성령 발출에 관해서 신조에 홀로, 모누라는 단어를 추가하는 것에는 아주 보수적이었죠. 그러니까 성부에게서 홀로 나온다는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가톨릭에 반대하면서도 서방신학에 정통했다니 정말 입체적인 인물이네요. 또 다른 주요 신학자로는 누가 있을까요? 간략하게라도 좀. 코린토스의 마누엘, 1551년 사망 같은 분이 계셨죠. 이분은 카톨릭과의 차이점을 아주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어떤 점들을 주로 지적했나요? 필리오케의 연옥, 교황권 같은 고전적인 쟁점들은 물론이고 세례 방식, 정교회는 침수, 가톨릭은 주로 적수, 성찬 때 사용하는 빵, 정교회는 누룩 넣은 유교병, 가톨릭은 무교병, 그리고 이혼 문제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혼 문제요? 이건 좀 흥미로운데요. 동방과 서방의 접근법이 달랐다고요? 네, 이게 당시 두 교회의 다른 도덕적, 사목적 접근 방식을 잘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동방정교회는 상대적으로 좀 더 사목적인 유연성을 발휘해서
관련된 사람들에게 최선이라고 판단되거나 더 큰 죄를 피하기 위해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 좀 더 형식적인 판단을 내렸군요. 그렇죠. 반면에 서방 카톨릭은 결혼의 절대적인 불가해소성이라는 원칙을 훨씬 더 엄격하게 강조했죠. 그래서 서로를 볼 때 동방은 좀 무질서해 보이고 서방은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누엘은 그리스도의 몸이 신격화되었다는 견해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교육 수준 저하를 안타까워했던 신학자도 있었다고 하셨죠? 네, 루스의 파코미아스 1553년 사망입니다. 이분은 무지는 종교의 저주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직자들의 무지를 정말 통탄했어요. 그래서 성경 연구의 필요성을 아주 강조했죠. 수도원 문제도 지적했다고요? 맞습니다. 당시 수도원이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을 비판하고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습니다. 흥미로운 논쟁도 있었다면서요? 신학 저술에 어떤 언어를 써야 하는지. 네. 파커미우스는 신학적인 정확성과 보편성을 위해서는 고전적인 코인의 그리스어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요한네스 카르타노스 같은 다른 인물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에 쓰이던 지역 그리스 방언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죠. 물론 카르타노스는 그 때문에 혼란을 야기하고 심지어 범신론적이라는 비판까지 받기도 했지만 그의 목표는 분명 접근성이었어요. 언어 문제까지 고민했군요. 자, 이제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동방정교회와 서방교회, 즉 카톨릭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루터교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톨릭과의 관계부터 볼까요? 네, 이것도 지역마다 좀 달랐는데요. 오스만 제국 치하의 상황과는 반대로 베네치아나 제노바 같은 서방 세력이 통치하던 그리스 영토들이 있었잖아요. 낙소스, 크레타, 이오니아 제도 같은 곳들이요. 네, 그런 곳들이 있었죠. 이런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카톨릭 교회에 복속되도록 강제되거나 압력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시민적인 특권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죠. 오스만 치하의 뒷미신분과는 좀 다른 양상이었어요. 강제 복속되었지만 시민적 특권은 유지된다. 오스만 상황과 정반대네요. 그렇죠. 특히 베네치아가 통치했던 이오니아 제도 같은 곳은 상당히 예외적이었는데 여기서는 정교회 신자와 카톨릭 신자 간의 결혼도 이루어지고 심지어 서로의 성찬에 참여하는 일까지 있을 정도로 비교적 조화로운 공존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개방적이었네요. 하지만 반종교 개혁 시대가 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겠군요. 예수회가 등장했다고요? 맞습니다. 예수회가 동방정교회 지역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그들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요? 네. 첫째는 정교회 신자들을 직접 카톨릭으로 개종시키는 것. 둘째는 정교회 내부의 로마 카톨릭의 우호적인 이른바 로마화 운동을 촉진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프로테스탄트, 즉 루터교 같은 개신교의 확산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예수회의 활동이 꽤 적극적이었군요. 총대주교 중에도 협력한 사람이 있었나요? 네, 초기에는 메트로파네스 3세라는 총대주교가 예수회와 좀 동맹 관계를 맺기도 했는데 이분이 너무 친로마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서 결국 폐위되었습니다. 아, 결국 폐위되었군요. 그리고 로마에 세워진 성 아타나시오스 대학 1577년 설립 같은 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스 청년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로마로 유학을 오게 한 뒤에 일부는 카톨릭으로 개종시키고 다수는 친로마 성향의 정교회 신자로 만들어서 다시 동방으로 돌려보내는 시기였습니다. 예수회가 세운 학교들도 비슷한 효과를 냈고요. 정교회 자체의 교육 기반이 약화된 틈을 파고든 거네요. 정확합니다. 당시 정교회의 교육 쇠퇴가 이런 상황을 초래한 중요한 배경이 되었죠.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시기에 루터교와도 대화를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카톨릭과는 오랜 애증의 관계가 있었지만 루터교는 완전히 새로운 세력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접촉이 이루어졌을까요? 루터교 쪽에서 먼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첫째는 교황권에 대항하기 위한 신학적인 동맹을 차리려는 생각이었을 수 있고 고대교회의 후예인 정교회와 손을 잡으면 명분이 서니까요. 그렇죠. 둘째는 정교회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들의 명우성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었을 거고요. 셋째는 어쩌면 좀 순진한 기대였을 수도 있지만 동방으로 선교를 확장하려는 희망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첫 시도는 실패했다고요? 네, 1542년에 멜라니톤이 코르프 섬의 안토니라는 인물을 통해 시도했는데 안토니가 정치적인 이유로 거절하면서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요?
1558년에 데메트리오스 미소스라는 몬테네그로 출신의 정교회 부제가 비텐베르크를 방문한 기회가 있었어요. 이때 멜라니톤이 그에게 그리스어로 번역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주면서 총대주교 요아사프 2세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죠. 총대주교의 반응은 어땠나요? 총대주교는 받기는 했지만 루터교와의 동맹은 원하면서도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서 결국 신앙고백서를 그냥 분실 처리해버렸습니다. 아, 분실 처리. 데메트리오스 본인은 어떻게 되었나요? 데메트리오스 자신이 나중에 루터교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세 번째 시도는 훨씬 더 지속적이고 진지하게 진행되었다고요? 1570년대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이때 콘스탄티노플의 신성 로마 제국 대사로 다비트 폰 웅나트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와 함께 루터교 목사인 슈테판 게를라어도 왔어요. 이들이 총대주교청의 관리였던 테오도로스 지고멜라스와 친분을 쌓게 되면서 당시 총대주교였던 예레미야스 2세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아, 인맥을 통해서군요. 그렇죠. 그래서 독일 튜빙겐 대학의 루터교 신학자들 마르틴 크루시우스나 야코프 안드레아 같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어로 번역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예레미야스 2세에게 보냅니다. 1574년의 일이죠. 이번에는 총대주교가 제대로 답장을 보냈군요. 1576년 첫 답신. 내용은 어땠나요? 비판적이었다고요? 네, 아주 상세하고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거의 모든 주요 교리에서 루터교와 정교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지적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었죠? 먼저 루터교의 오직 성경 원칙에 대해서 정교회는 성경과 함께 거룩한 전통 그리고 공유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반박했고요. 당연히 필리오케 문제도 지적했죠. 또요? 세례 방식에 있어서도 정교회는 침수와 함께 견진성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고 루터교의 오직 믿음, 솔라 피데로만 의롭게 된다는 칭의론에 대해서도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반박했습니다. 예정론도 마찬가지였고요. 성사 문제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루터교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 성사로 인정했지만 정교회는 일법 성사를 주장했죠. 성찬 때 누룩 넣은 빵, 유교병을 사용하는 정교회 전통도 강조했고 성찬에서의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루터교의 이해가 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중요하지 않다고 본 예식들, 자유의지 문제, 그리고 성인에게 기도하는 문제까지 정말 많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아, 고해 성사의 필요성과 수도 생활의 가치도 덧붙였고요. 와, 정말 거의 모든 점에서 다르다고 한 거네요. 루터교 신학자들은 좀 충격받았겠는데요? 포기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끈질겼어요. 1577년에 크루시우스와 루카스 오시안더 등이 다시 답신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든 좀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예를 들면요? 칭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고 성찬에서의 그리스도의 실제 임재는 분명히 긍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정교회의 실제 변화 교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요. 이성사만 인정하는 입장은 고수했겠죠. 네,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 성사라고 방어했고 성인에게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왜 성인에게 기도하는 것을 거부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논리가 발췌문에 잘 나와 있죠. 그렇군요. 이 답신에 대한 예레미야스의 반응은 어땠나요? 1579년에 보낸 두 번째 답신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단호했습니다. 루터교의 견해들을 명백히 오류라고 지적했어요. 필리오케, 의지 문제, 칭의, 성사, 그리고 특히 성인 공경, 성화상, 성유물 존중에 대한 정교회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교회의 거룩한 전통을 따르라고 촉구했죠. 왜 정교회가 성인에게 기도하는 것을 옹호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발췌문에 잘 설명되어 있고요. 더 이상 대화가 어려워 보이는데 그런데도 루터 교도들이 또 편지를 보냈다면서요? 1580년에. 정말 대단하네요. 네, 또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돌아온 예레미야스의 마지막 답신은 정말 짧고 냉담했어요. 뭐라고 했나요?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입으로는 교부들을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그분들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있어. 그러니 당신들의 길을 가시오. 더 이상 우리에게 교리에 대해 편지하지 마시오. 그저 우정의 표시로 안부를 전하는 편지만 보내시오. 와, 사실상 대화 거부 선언이네요. 그 이후 편지는 어떻게 했나요?
그냥 무시해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대화는 이렇게 끝났군요. 비록 결렬되긴 했지만 이 서신 교환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동방정교회가 카톨릭과도 다르고 또 프로테스탄트와도 다른 독자적인 신앙과 신학 체계를 가진 제3의 세력이라는 점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죠. 양측과 공통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분리된 존재라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물론 진짜 시험 때는 나중에 17세기에 다시 찾아오지만요. 그렇군요. 자, 이제 시선을 북쪽으로 돌려서 러시아 정교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시기 러시아는 그리스 정교회와는 상당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죠. 훨씬 자유로운 환경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슬람이나 가톨릭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죠. 특히 14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 이후에는 모스크바는 제3의 로마라는 아주 독특한 국가적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제3의 로마?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제1의 로마는 당연히 원래 로마 제국이고 제2의 로마는 비잔틴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이었잖아요. 그런데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것은 그들이 이단적인 로마 카톨릭과 선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신의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통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는 모스크바로 옮겨왔다는 생각이었죠. 와, 굉장히 강력한 사상이네요. 국가와 교회가 거의 하나로 묶이는 듯한 느낌인데요. 그런데 이 러시아 정교회 내부에도 중요한 신학적 혹은 수도원적 논쟁이 있었다고요? 무소유파와 소유파의 대립말입니다. 네,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 러시아 교회의 방향성을 놓고 벌어진 아주 핵심적인 내부 긴장이었습니다. 무소유파 넌프세서스는 소라의 닐루스 오브 소라라는 인물로 대표됩니다. 닐루스, 어떤 주장을 했나요? 닐루스는 귀족 출신이었는데 기존 수도원에 실망하고 아토스 산으로 가서 해시카즘 수행자가 되었어요. 그는 교회가 세속적인 부와 권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오직 영적인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원이 토지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죠. 아, 그래서 무소유파군요. 그럼 어떤 수도 생활을 이상적으로 봤나요? 그는 러시아로 돌아와서 소라 강가에 스케테라는 형태의 작은 수도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아주 소규모 그룹이 모여 단순하게 살면서 직접 손으로 노동하고 공동 예배는 최소화하고 개인적인 기도와 성찰에 집중하는 방식이었죠. 교회 장식도 아주 단순하게 하고 필요한 것 외에는 선물도 받지 말라고 했어요. 금욕주의를 강조했고 여성의 출입은 금지했습니다. 재산과 정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교회를 꿈꿨군요. 이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이단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처벌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오직 영적인 무기, 즉 설득과 교육으로만 대처해야 한다고 봤죠. 그의 유언도 아주 겸손했다고 전해집니다. 정말 이상적인 수도자의 모습이네요. 반면에 소유파는 어떤 입장이었나요? 볼로콜람스크의 요셉 오브 볼로콜람스크가 대표적이라고요? 네, 요셉은 닐루스와는 정반대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가를 일종의 종교적인 실체로 보았고 차르를 신성한 왕이자 그리스도의 대리자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국가의 부유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교회가 부유해야 한다? 왜죠? 병원을 운영하거나 자선 사업을 하는 등 교회가 사회적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당연히 재산과 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통적인 형태의 큰 공동체 수동원 제도를 선호했고요. 이단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을 그래서 소유파 또는 요셉파라고 부르죠. 넬루스와는 정말 정반대네요. 그렇죠. 흥미로운 점은 요셉도 원래는 차르의 권력이 무한하다고 보지는 않았어요. 폭군에게는 복종할 필요가 없고 심지어 폭군을 죽일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런 미묘함은 나중에 그의 추종자들에게서는 사라져버립니다. 결국 핵심적인 갈등 구도는 이거네요. 닐루스는 사막교부들의 이상을 따라 세상과 거리를 두는 순례하는 교회를 지향했고 요셉은 비잔틴 제국의 신정 정치적인 비전을 따라 세속 권력과 협력하며 지상의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려는 교회를 지향했다. 정확합니다.
그 두 가지 비전이 충돌한 거죠. 그럼 차르는 노구편을 들었나요? 이반 3세는 소유파를 선호했다고요. 네, 처음에는 이번 3세가 교회의 재산을 좀 탐내서 무소유파 쪽에 기우는 듯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닐루스가 차르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자 결국 교회의 재산 소유를 인정하고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는 소유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차르 입장에서는 그게 더 유리했겠네요. 그렇죠. 이반 3세는 말씀하신 대로 비잔틴 황족과 결혼하고 비잔틴 제국의 상징인 쌍두독소리 문장을 채택하고 스스로 차르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등 제3의 로마로서 모스크바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 시기에 스비르의 알렉산드르라는 성인도 있었는데 삼위일체 환시를 보고 수도원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무소유파는 그럼 완전히 힘을 잃었나요? 아까 막시무스 그레쿠스라는 인물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네, 막시무스 그레쿠스, 이분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스 출신인데 젊었을 때는 피렌체에서 사보나롤라 밑에서 도미니코의 수도사가 되기도 했던 르네상스적 교양을 갖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다시 정교회로 돌아와 아토스 산의 수도사가 되었죠. 그런 분이 어떻게 러시아까지 가게 됐나요? 1518년에 차르 바실리 3세의 요청으로 모스크바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리스어로 된 종교 서적들을 슬라브어로 번역하는 임무를 맡았죠. 정말 방대한 저술 활동을 해서 후기 러시아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였고 특히 러시아 정교회 내에서 반가톨릭 정서를 강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고초를 겪었다고요? 무소유파를 지지해서. 네, 막시무스는 무소유파의 지도자였던 바시안 파트리케이예프와 친구가 되었고 그 영향으로 차르 바실리 3세가 본부인을 내쫓고 재원하려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1525년. 차르의 이혼과 재혼을 반대한 거군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결국 체포되어서 소유파의 수장이었던 다닐 모스크바 대주교에게 온갖 고발을 당하고 무려 25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25년이나요? 네. 하지만 이런 고난이 오히려 그의 명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가 되었죠. 순교자적인 권위를 얻게 된 겁니다. 소유파는 그 이후로 더 세력을 확장했겠네요. 특히 이반 4세, 뇌제로 알려진 차르 시대에는요. 그렇습니다. 이반 4세 시대의 모스크바 대주교였던 마카리우스는 소유파의 강력한 챔피언이었어요. 그는 닐루스의 영향을 받은 작은 수도원들을 폐쇄하는 등 무소유파를 탄압하고 주교와 차르의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탄압만 한 건 아니었겠죠. 물론입니다. 마카리우스는 동시에 교회 개혁가이기도 했어요. 이전까지는 지역별로 공경하던 성인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경하도록 하는 시노드 1547, 1549년을 열었고 러시아 성인들의 삶을 집대성한 방대한 12권짜리 메놀로기온, 성인전을 편찬하기도 했어요. 성상 문제로도 논쟁이 있었다고요. 네, 이것도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당시 서방 르네상스 미술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양식의 이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좀 더 우회적이고 서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죠. 이런 새로운 양식을 소유파가 선호했습니다. 전통적인 양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반발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당시 재상이었던 이반 비스코바티 같은 인물이 전통적인 교회법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지 않는 상징으로만 묘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강력하게 항의했어요. 하지만 결국 마카리우스 대주교에게 이단으로 정죄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새로운 양식이 점차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제3의 로마 이념은 이반 뇌제 때 그 절정에 달했겠군요. 네, 1547년에 이반 4세는 모스크바에서 비잔틴 황제의 대관식 절차를 따라 성대하게 대관식을 치르고 공식적으로 차르로 즉위했습니다. 이때 마카리우스 대주교가 직접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1551년에는 이반 뇌제가 직접 모스크바 시노드, 이른바 스토글라프, 100개 조항 시노드를 소집합니다. 이 시노드에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졌나요? 아주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졌는데 여러 가지 전례 관행에서 그리스도 정교의 방식보다 러시아 정교의 방식이 더 올바르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버렸습니다. 러시아 방식이 더 우월하다고요? 그리스 쪽에서는 불쾌했겠는데요? 당연히 그랬죠. 심지어 아토스 산에 있던 러시아 수동승들조차 이 결정에 반발할 정도였습니다. 이 스토글라프 시노드의 결정에는 아주 독특한 러시아만의 관행들이 포함되었는데 예를 들면 예배 중에 알렐루야를 2번만 외친다거나
십자성호를 그을 때 두 손가락을 사용하는 것 등이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리스는 3번 외치고 3손가락을 쓰거든요. 두 손가락으로 십자성호를 긋는다? 이게 나중에 러시아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 17세기에 구교도, 올드 빌리버즈 분열이라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의 씨앗이 됩니다. 교회와 국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결합되면서 어두운 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반 내제는 폭군으로도 악명이 높잖아요. 그의 공포 정치 아래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바로 그 점이 제3의 로마 이데올로기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반 내제가 1553년에 병을 앓고 난 뒤, 그리고 1560년에 첫 번째 아내가 사망한 뒤 편집증적인 공포정치, 이른바 오프리친이나를 시작했을 때 교회는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못했다기보다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교회가 침묵했다는 거군요. 대부분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용감하게 목소리를 낸 인물도 있었죠. 바로 모스크바 대주교 필립입니다. 그는 1569년에 공개적으로 차르의 잔혹한 통치를 비판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예상대로였죠. 체포되어서 결국 교살당했습니다. 순교한 거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다. 내가 만약 침묵한다면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외침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 정말 비극적이네요. 그가 차르의 폭장 앞에서 침묵했던 것을 통탄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3의 로마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 바로 모스크바 총대 주교자 설립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나요? 소유타와 차르들은 오랫동안 모스크바에도 콘스탄티노플과 동등한 지위의 총대주교가 필요하다고 느껴왔습니다. 제3의 로마라면 당연히 총대주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이반 내제도 이걸 추진했지만 당시 콘스탄티노플에서는 그의 차르 칭호만 인정해주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1561년. 콘스탄티노플이 주저했던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러시아의 그런 야심과 오만함을 좀 불신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학관계가 있었죠. 러시아 차르는 자신들의 권위를 완성하기 위해 콘스탄티노플의 승인이 필요했고, 반대로 오스만 제국 치하에 있던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은 러시아의 정치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서로 필요에 의해 결국 합의가 이루어졌군요. 네, 이반 내제 사후 그의 아들이자 아주 경건했던 차르 표도니 1세, 종직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1584, 98 재위 때 마침내 성공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1588년에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예레미야스 2세가 재정 지원을 요청하러 직접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러시아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했고, 결국 예레미야스 2세는 1589년에 당시 모스크바 대주교였던 욥을 초대 모스크바 총대주교로 공식 임명하게 됩니다. 드디어 총대주교자가 설립되었군요. 네, 이때 예레미야스 2세가 한 연설에서 제3의 로마 이데올로기를 명시적으로 인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모스크바는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예루살렘에 이어 서열 5번째의 총대주교구 지위를 얻게 된 거죠. 물론 이 총대주교자는 나중에 표트르 대제에 의해 폐지되었다가 20세기에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만, 와, 정말 방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 아래에서 힘겹게 생존을 모색했던 그리스 정교회부터 제3의 로마라는 거대한 비전을 품고 성장했던 러시아 정교회까지 우리가 흔히 아는 서유럽 중심의 역사와는 정말 다른 또 다른 역사의 큰 흐름을 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방정교회는 그들이 처한 정치적 맥락, 예를 들어 오스만 제국의 통치냐, 아니면 러시아처럼 독립적인 국가냐 하는 상황 속에서 또 내부적인 신학 논쟁들, 아까 살펴본 겐나디우스의 서방신학 수용이나 닐루스의 금욕주의 대 요셉의 신정주의 같은 그런 다양성 속에서, 그리고 서방 카톨릭 및 신흥 프로테스탄트와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만의 아주 독특한 궤적을 그려왔습니다. 특히 루터교와의 대화는 정교회가 카톨릭도 아니고 프로테스탄트도 아닌 그 자체의 독자적인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였네요.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의 경험은 신앙이 국가 정체성과 얼마나 깊이 얽힐 수 있는지 그 복잡성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도 역사는 결코 단선적이지 않다는 것, 하나의 거대한 흐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각기 다른 드라마가 펼쳐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익숙한 서유럽의 종교개혁 이야기 너머에 그들만의 영웅, 순교자, 논쟁, 그리고 오늘날까지 세계를 형성하는 데 영향에 미친 고유한 유산들이 동방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명시적으로 길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소유파와 이반 뇌제 같은 차르들 아래서 러시아 교회가 어떻게 국가 권력과 민족 정체성과 깊이 얽히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위대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고통과 비극도 있었죠. 바로 그 점입니다. 그렇게 형성된 교회와 국가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제3의 로마라는 그 독하는 사상이 과연 오늘날에도 그 지역의 관점이나 여러 사건들의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을지 한 번쯤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흥미롭고 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동방정교회 역사 속으로 이렇게 깊이 함께 들어가 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